자, 정책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정책 형성 및 집행, 그 다음에 평가의 모든 과정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박스 문제로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은 바로 이것이 되고요. 제일 먼저 문제 인식이 됩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인식이 되죠.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슈화가 됩니다. 자,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 또는 쟁점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쟁점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퍼블릭 어젠다로 발전합니다. 그게 바로 공공 어젠다라고 합니다. 공공 어젠다가 형성되죠. 자, 공공 어젠다 다음에는 당연히 이게 정부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 어젠다. 여기까지 한번 딱 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젠다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어젠다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젠다 형성 과정에 암기법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문제를 이슈화한 공공 정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게 순서거든요. 자, 이 공공 어젠다의 공공은 퍼블릭이란 단어고요. 여기 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로 이전된 거예요. 공공 어젠다가 정부로 이전이 되면 정부로 뭐가 되면 이전이 되면 바로 정부 어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 어젠다를 정책 어젠다라고도 합니다. 정책 어젠다와 동의어가 되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아이스톤 모형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 모형이다? 아이스톤 모형이 됩니다. 이상 아이스톤 모형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식하고 이슈화는 똑같고요. 여기 있는 공공 어젠다와 같은 것이 바로 체제 어젠다라는 말을 씁니다. 체제 어젠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부 정책 어젠다를 다른 말로 제도 어젠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도 어젠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문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체제 어젠다에서 제도 어젠다까지 넘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콧과 엘더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콧과 엘더의 모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젠다 형성 과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어젠다 형성 과정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것을 좀 봐야 되니까 정부로 넘어갔어요. 정부로 넘어가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대안을 만드는 거죠. 대안을 형성해야 될 겁니다. 얼터너티브즈라고 하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대안을 형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네, 대안을 비교해야 되겠죠. 대안을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자, 대안을 비교 분석했어요. 비교 분석했으면 뭐가 나와요? 최선의 대안이 나오겠죠. 자, 최선 대안이 선택됩니다. 최선 대안이 뭐 된다? 선택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책 결정이 됐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죠?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의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렸어요. 이 전체의 프로세스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팅해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책 의제 대안 그 다음에 정책 형성 과정을 쭉 정리를 해드렸고 실력 따지기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보면 어젠다 형성과 관련된 출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젠다 형성 과정은 이걸 말하죠. 어젠다 형성 과정은 대안 구체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 대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정책론에서 정치적이란 말이 나오면 대중의 지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안 구체화 과정이 뭐죠? 요거예요. 대안 구체화 과정이 요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안 구체화 과정이라 합니다. 대안 구체화 과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라겠어요? 네, 어젠다 형성 과정이라겠죠. 의제 형성 과정이요. 자, 여기와 여기 앞에 중에서 어떤 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어젠다 형성 과정이요. 자, 어젠다 형성 과정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안 구체화 과정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대안 구체화 과정보다 이 녀석이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정리가 되셨죠? 네, 아무래도 퍼블릭이 들어가잖아요. 이슈화가 되고 퍼블릭이 들어가니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죠. 대중이 참여하는 게 이쪽이 더 훨씬 많아요. 이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 성격 하면은 대중의 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들어갈게요. 콥 로스와 로스의 외부 동그라미요. 외부 주도형 어젠다 형성 모델은 선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콥과 로스의 모형에서 외부 주도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주도형의 개념을 아셔야 되잖아요. 정부의 외부에 있는 외부의 동그라미요. 집단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외부 주도형이라 해요. 정부로 하여금 정책 의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CF 콥과 로스를 갑니다. 콥과 로스의 모형에서 콥과 로스의 모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외부 주도형 이 있고요. 외부 주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원 모형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동원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접근 모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부 접근 모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콥과 로스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우선 이쪽에 교재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외부 주도형은 뭐냐? 정부 이외의 외부 세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바로 선진국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거든요. 어젠다 형성 과정에서 초기의 이슈의 동그라미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오셔요. 어젠다 형성 과정에서 초기의 이슈가 이거잖아요. 이 이슈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쟁점 논쟁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면 돼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들어갑니다. 정책 과정에 등장한 모든 어젠다가 끊어보세요.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어젠다가 공공 어젠다에서 그쳐버릴 수도 있어요. 정부 어젠다로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젠다가 법이나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내용 아닙니까? 자, CF 모든 의제, 어젠다를 의제라거든요. 모든 어젠다가 법과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만약에 100개의 의제가 있다. 100개의 의제가 다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번째, 어떤 체제든지 체제 자체는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요. 체제의 편향성은 어젠다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체제 어젠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체제 어젠다에 체제란 단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딱 보세요. 공공이잖아요. 대중. 이거는 기득권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게 편향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편향성은 이 어젠다 형성을 여기까지 어젠다 형성인데 그것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은 정부 어젠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은 뭐냐? 자, 체제의 기득권 자에 의해 체제는 앞에 말씀드렸죠. 퍼블릭 기득권자에 의해 편향성을 보여. 무엇을 보여? 편향성을 보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젠다 형성을 촉진한다, 억제한다.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로 딱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체제의 기득권자에 의해 편향성을 보여 유리하게 작용해서 한쪽을 치우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젠다 형성을 뭐한다? 억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어젠다 형성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밑에 보면 외부 주도형과 내부 접근 동원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선진국형이면 후진국형은 뭘까요? 내부 접근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후진국형이 돼요. 내부 접근 보면 정부 내부에서 공식 의제로 설정하며 일반 대중의 참여는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아, 정부 자체로 하는 거고요. 정부 자체로 어젠다를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의 참여, 일반 대중의 참여를 배제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정부 마음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거는 후진국형입니다. 후진국형이 바로 내부 접근 모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접근 모형 바로 위에 있는 동원 모형을 볼게요. 정부 기관에서 먼저 이슈와 의제를 형성하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국민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공공의제로 확산시키는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먼저 이슈와 의제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먼저 하는 것이 정부에서 움직입니다. 정부가 의제를 생성합니다. 의제를 생성한 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후,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공의제로 확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의제로 확산시킨다. 공공의제로 확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제라는 말로 하지 마시고요. 이슈라는 말로 해보세요. 이슈. 순서대로 하면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어젠다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정부가 움직이는 건데요. 정부가 이것을 이슈화를 합니다. 자, 이슈화를 해서 일반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나 쟁점거리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부가 이제 이슈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공공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원 모형도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외부 주도형은 정부 외에 일반 대중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부 접근형은 일반 대중은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정부가 이슈화를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공공 어젠다가 될 수 있게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원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잘 잡아주십시오. 선진국, 후진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썼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우고 밑에다가 쭉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할 것은 대안 형성과 연관된 것을 합니다. 자, 보세요. 대안 형성이 바로 이제 기다리고 있죠. 대안 형성. 대안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대안 형성 기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적 방법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경향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추하는 것이고요. 마르코프 모형이 있습니다. 마르코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이쪽에서 출제를 한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개념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온다?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개념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점진적 방법이 있는데 점진적 방법은 말 그대로예요. 이전보다도 대안을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점진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뭘 한다? 점진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무엇입니까? 브레인이라는 단어와 스톰이라는 폭풍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자, 창의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의견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의견을 비방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안을 토론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우리 시험에 출제됐다 했습니다. 세 번째,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앞에서도 좀 제가 키워드 정도는 잡아드렸었죠. 생각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욕구조사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건 나중에 조사론 할 때도 또 등장하게 될 건데요. 전문가에게 우편조사를 하는 거죠. 전문가 우편조사. 이것은 익명성이 있겠네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된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조사자에 의해서 통제된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점이 도출되는 것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는 것. 그게 바로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이제 미래 예측 방법 네 번째가 있는데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경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석이란 단어가 있고 유추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녀석은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론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향, 트렌드라고 하죠. 추세를 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것을 예측해내는 거죠. 분석하여 예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향성 분석이라 하고 유추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 거기 보면 유추는 어떤 사실에서 추론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론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경향성 분석은 추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경향 추세거든요. 추세 동그라미 치고 근거로 경향을 분석하여 대안을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르코프 모형은 확률적 정보에 의해서 확률적 정보가 주어지면 확률적 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 그게 바로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확률적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 동그라미, 확률로 변해갈 경우 최종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정보, 확률의 동그라미,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뭔지 아십니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회귀 분석이에요. 인과관계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게 바로 회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밑줄. 그게 뭐다? 인과관계. 분석하여 대안을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안 형성 방법을 적어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노트를 한번 쫙 적었죠? 적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젠다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을 쭉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적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칠판에다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판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적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적은 것은 대안 형성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대안 비교 분석 방법으로 갈 겁니다. 대안 비교 분석 방법도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대안 비교 분석 방법인데요. 대안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